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우리 드디어 마지막 강의 시간이네요. 우리 마지막 강의는 우리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그 중에서도 우리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특히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의미하는데요. 다양한 딥러닝 기법들, 특히 우리 이미지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리 동영상, 그 다음에 우리 AI 스피커, 그 다음에 또 챗GPT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지도 학습 중에서 군집 분석, 연관규칙,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화학습, 또 다른 학습 방법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외에 강화학습 방법이 뭔지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 인공지능 딥러닝이 어떤 건지 이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우리가 지도 학습처럼 결과 변수가 있는 게 아니고 결과 변수가 없을 때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에는 목적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군집 분석, 연관 분석 또는 협업 필터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론들이 구분돼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우리 각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집 분석입니다. 군집 분석은 우리 분류에서 했던 것처럼 분류처럼 이렇게 결과 변수가 이렇게 있는 그런 모형이 있으면 우리가 지도 학습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방암 진단에 있어서 구분이 분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결과 변수가 없더라도 그죠? 우리가 없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러한 방법들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나누는 이런 군집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집단끼리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군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군집 분석은 특히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마케팅에서 기업에 마케팅할 때 고객을 우리가 좀 쪼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품들도 좀 쪼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검색 엔진에서 군집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로 고객 세분화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전력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전력회사를 비슷한 같은 그룹끼리 묶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고객이 있으면 고객을 비슷한 같은 특징을 가진 고객끼리 묶어주는 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거는 결과 변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고객들이 있는데 이런 고객들이 군집이 비슷한 속성끼리 우리가 묶는 목적이지만은 결과 변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비슷한 고객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비슷한 고객끼리 묶을 때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슷한 기업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거리를 재는데요. 이미 우리가 거리 재는 거 KNN이라는 방법을 배웠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러한 값들을 이용해서 거리를 재서 비슷한 고객끼리 묶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K민 군집 분석 방법 또는 K평균 군집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군집 분석 방법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군집 분석 중에서 가장 유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군집 분석 안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군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여러 개의 집단이 회사들이 있는데 또는 회사 또는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만 한번 샘플로 해볼게요. 우리 고객이 총 5개 고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요렇게 해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보면
요런 고객, 뉴욕, 그 다음에 보스턴, 요렇게 요쪽으로 한 3개의 고객이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3개에서 총 5개 고객을 우리가 매출액과 연료비라는 특징에 따라서 요렇게 그 좌표 평면에 찍어 보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때 비슷한 그룹끼리 묶어봐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런 식으로 묶는 거를 먼저 생각해 볼 겁니다. 왜냐면 거리가 가깝다는 거는 비슷한 속성을 서로 갖고 있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좌표 평면에 찍는데 우리가 아직 총 5개의 그룹이 5개의 고객인데 이 5개의 고객을 어떻게 비슷한 고객으로 묶을지 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임의의 점을 하나를 2개를 찍습니다. 여기서 K라는 게 그 군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5개의 고객이 있는데 이 5개의 고객을 나는 2개로 한번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 임의의 점 2개를 아무데나 찍으면 됩니다. 랜덤하게. 그리고 이제부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거리를 잽니다. 우리 거리 잰다라고 얘기를 했죠. 비슷한 거리를 이렇게 재요. 여기하고의 거리, 또 얘하고의 얘의 거리. 그래서 모든 거리를 다 잽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재요. 자, 그렇게 해서 다 재면 아리조나가 군집 A, 아까 전에 보면 여기를 군집 A, 얘를 군집 B라고 임의의 점을 줬을 때 얘하고의 거리를 이렇게 다 재서 이렇게 나오면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군집에서 보면 아리조나라는 고객은 군집 A하고의 거리가 0.97이고 군집 B하고의 거리가 1.37이기 때문에 아리조나는 군집 A에 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스턴은 군집 B에 있었는데 원래는 군집 A라는 곳에 있었는데 우리가 거리를 재보니까 군집 B에 더 가까운 거리가 더 나왔어요. 자, 그러면 군집 A가 아니고 군집 B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임의의 점은 아무렇게나 찍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여기서는 학습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학습이라는 표현 대신에는 우리가 이거를 계속 알고리즘을 계속 우리가 반복을 하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나가요. 자, 그러면은 센트럴하고 커먼웰스라는 고객이 여기 보면 요 3개의 고객이 서로 각각을 비교해 봤을 때 아리조나는 이쪽에, 보스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계산을 또 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이 요렇게 다시 바뀌어서 새로운 점으로 이동을 해요. 왜냐면 아까 전에 임의의 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를 평균을 이렇게 옮겨주는 게 좋겠죠. 요쪽으로. 그리고 얘는 요쪽으로 좀 더. 왜냐면 여기의 평균은 요 정도쯤 될 것 같고 이 둘의 평균은 요 정도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점을 옮깁니다. 얘가 이 군집에 있어서의 가운데 지점, 즉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다시 또 묶어줍니다. 옮겨줍니다. 그리고 또 거리를 재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 해서는 모르니까 또 거리를 잽니다. 또 다 재요. 자, 이렇게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네요. 그럼 제대로 이제 잘 묶였네요. 라고 해서 이제 종료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료를 해준 다음에 우리가 군집의 특성들을 봐야 되겠죠. 그죠? 종료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특성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5개는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거고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한 22개의 그 회사들을 묶었더니 총 4개의 군집으로 이렇게 묶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특징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뭐냐면 고객군 1, 고객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고객들 이렇게 묶어주면 그 클러스터 3이라는 고객군은 여기 보면은 그 고객들이 여러 고객들이 이제 묶여 있겠죠. 클러스터 3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요 점수가 높은
고객군이겠죠. 그래서 픽스드 차지와 ROI라는 값이 높은 고객군. 그죠? 이렇게 특징들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집 분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를 통해서 같은 그룹으로 묶어주고요. 묶어준 다음에 그 고객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빨간색인 클러스터 4는 여기가 높은 고객군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고객군. 그 다음에 오렌지 고객군은 여기랑 점수가 높은 고객군. 그죠? 그래서 고객군들마다 먼저 군집으로 묶고 그 다음에 그 고객군의 특징을 이렇게 분석하면 각 고객군의 우리가 특징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만약에 우리 고객이 10,000명이 있다. 그럼 10,000명의 고객을 몇 개의 그룹으로, 또 여기서는 군집, 또 영어로는 클러스터라고 하는데요.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눌지를 정해줍니다. 물론 여기서의 단점은 정답이 없어요. 이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게 좋은지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게 좋은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2개로 해보고 3개로 해보고 4개로 해보고 고객군을 여러 개 고객으로 계속 해봅니다. 여러 개를 나눠봐요. 그러면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특징들을 찾는 고객으로 이게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객이 10,000명이면 한 3개로 나눴을 때가 우리가 고객을 잘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한다는 말은 이렇게 고객의 특징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객의 특징들이 이렇게 잘 구분이 되는 그 군집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는 기법이 바로 군집 분석이에요. 그렇게 해서 군집으로 잘 나누고 몇 개의 군집인지를 잘 설정한 다음에 그 고객의 특징들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파악을 해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거죠. A 고객군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객을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군집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연관 규칙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소시에이션 룰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현실 세계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연관 규칙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바구니 분석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같이 구매하느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어떨 때 사용하냐면 여러분들 추천해주는 제품. 여러분들이 우리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쇼핑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구매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심 있는 그 제품들을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접속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제품을 클릭하면 그 밑에 추천 제품을 이렇게 쭉 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려면 이런 제품도 한번 사보시면 어때요? 라고 추천을 해주죠. 그렇게 추천해주는 방법이 바로 이 연관규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연관규칙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차 판매, 묶음 판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같이 상품들을 같이 묶어서 팔거나 아니면 추천해 주거나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씁니다. 여기에 쓰는 게 이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는 개념인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지지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지지도는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품이 한 100개가 있는데 어떤 A라는 제품은 1년에 한 번 팔려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겠죠. 1년에 한 번 파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분석할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많이 팔리는 물건을 먼저 골라내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신뢰도라는 개념인데 A라는 물건을 우리가 산 사람한테 B라는 물건을 팔면 얼마나 잘 팔릴까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해 주고요.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리프트.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와 조건을 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줍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는데 핸드폰의 색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사람은 핸드폰 케이스를 샀는데 빨간색, 하얀색, 그 초록색을 샀어요. 같이 동시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산 사람도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
그죠? 그래서 얘는 샀다, 샀다, 안 샀다, 안 샀다, 샀다. 그래서 총 3개 제품을 샀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요걸 하나의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한 번 구매해서 결제를 했을 때 그거를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는 장바구니 이렇게 하죠. 쇼핑몰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제품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사가지고 동시에 계산을 하죠.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만약에 상품 A를 샀을 때 상품 B를 살 확률을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그 어소시에이션 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주냐? 만약에 레드를 사면, 레드라는 핸드폰 케이스를 누가 클릭해서 관심을 보인다, 또는 레드라는 제품을 우리가 장바구니에 넣었다, 또는 구매를 했다. 그러면 화이트라는 제품도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추천했을 때 우리가 확률적으로 살 확률이 높은 제품만 골라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어소시에이션 룰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먼저 지지도, 서포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가장 많은 물건을 판매를 한 물건을 골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을 우리가 추천을 서로 해주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A라는 제품과 B라는 제품이 동시에 많이 팔려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말은 거래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파는 제품 우리 관심 밖에 아니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판매하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되겠죠. 그죠? 그런 제품들을 먼저 쭉 골라내서 우리가 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건이 많이 팔려야 된다. 근데 기준점이 있겠죠. 어떤 기준점 이상 팔아야 되는 물건, 요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서포트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데, 0.2라는 거는 20%, 만약에 우리가 100개면 20개 정도 팔린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많고 적는 거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판매하는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면 잘 팔리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분석하는 데 포함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많이 팔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는 우리 이전에 나이브 베이지안에서 우리 배운 개념하고 비슷한, 미리 배웠는데,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이용해서 쓰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A, B 두 개가 많이 팔리는 걸 먼저 선택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추천을 해줄 때 A라는 제품을 산 사람한테 B를 추천해 주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은지, 아니면 B라는 제품을 산 사람한테 A라는 거를 추천해 줄 때 더 높은 건지, 이게 서로 다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A를 먼저 살 수도 있고 B를 살 수도 있어요. 그죠? 당연히 관심이 틀리니까. 근데 A를 산 사람한테 B를 추천해 주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라고 봤더니, 전체로 A라는 물건을 산 사람이 60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B를 샀어요. 같이 동시에.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16.7%가 되고요. 반대로 B를 산 사람은 전체로 110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0명이 A를 샀으니까 확률적으로는 9.1%예요. 두 개로 보면 A라는 산 사람한테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딱 하거나 장바구니에 넣으면, B를 추천해주면 확률적으로 16.7%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B를 산 사람한테 A라는 추천할 확률보다 더 높죠.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우리가 규칙이 됩니다. 그죠? 추천 규칙이 되겠죠. 자, 이런 걸 찾아내는 게 그 다음에 신뢰도, 컨피던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향상도라는 개념입니다. 향상도는 이거를 두 개를 서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지지도는 많이 물건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A를 샀을 때 B를 사거나 또는 B를 샀을 때 A를 사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냥 B를 샀을 때, 아까 전에 그냥 B를 샀을 때 사람들한테 우리가 추천을 안 해줬을 때에 비해서 A를 산 사람한테 B를 추천해주면
몇 배가 더 살 확률이 올라가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지금 연관 규칙에 의해서 막 계산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린을 산 사람한테 레드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레드를 그냥 살 확률은 0.6%, 즉 한 60% 되네요. 전체 우리 10명이 손님이 오면 한 60명이 10명이 오면 6명이 레드라는 물건을 샀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린을 산 사람한테 레드를 추천을 해주면 1.67배 정도 확률이 올라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비율인데요. 그냥 레드, 그러니까 사람이 방문을 해요. 우리 매장에 방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조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비를 사갈 확률이 60% 정도 된다라는 개념인데 만약에 우리가 제가 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린을 이제 제품을 삽니다. 그린 제품을 사면 제가 얼른 쫓아가서 레드도 한번 구매해 볼까요? 라고 제가 추천을 해주면 우리가 레드라는 거를 구매할 확률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살 확률이 올라가느냐? 1.67배. 즉 거의 한 1.67배 이상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확률적이 더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떨어지면 더 낮아진다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겠죠. 1보다 높은데 1보다 2, 그러면 2배 정도 더 확률이 올라간다. 즉 가만히 있을 때보다 살 확률이 2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3이면 3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우리가 추천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연관 분석에서는 이 리프트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리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추천했을 때 이 추천의 효과성, 추천해 줬을 때 얼마나 더 살 확률이 올라가냐 이거를 보는 개념이 바로 이 리프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 리프트를 이용해서 추천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보는데 이러한 추천 규칙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높은 것부터 쭉 나와 있죠. 우리가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상품을 그 책을 추천하는 그러니까 책을 추천하는 거를 분석한 요 예제인데 이러한 책들을 사면 이 책을 추천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 책을 구매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규칙들을 우리가 시스템에 담아 놓으면 우리가 시스템이 무거워지기만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인 것만 골라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에 탑재를 하면 여러분들이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천 제품을 이렇게 찾아 갖고 거기에 맞는 가장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연관 분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우리 이전에 우리 검색 엔진 하면서 검색 엔진이 크롤링 한다. 크롤링해서 우리가 여러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긁어 갖고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 개념이 바로 이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값을 긁어 갖고 오면, 값을 가지고 오면 거기 있는 내용들에 그 단어들이 쭉 연결돼 있겠죠.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그 단어로 쪼개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트가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때 쓰는 게 텍스트 마이닝인데 이 텍스트 마이닝은 실제로는 이제 그 검색 엔진 이외에도 우리가 다양하게 고객들의 소리, 우리가 VOC라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 기업에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또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을 때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기에 댓글을 막 달 거예요. 그런 댓글을 분석하고 싶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텍스트 마이닝의 기법들입니다. 일단 텍스트 마이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문장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 또는 한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서 이 단어들을 각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쪼개주는 단어를 우리가 문서라고 하고요. 하나의 문서가 있으면 이 문서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이 문서는 웹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각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석하는 거를 내가 정해주는 거에 따라서 틀려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싱이라고 하는데,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문장을 단어로 쪼개주는 겁니다. 그거를 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거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토큰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어를 토큰이라고 여기서는 부르고요. 근데 이 단어를 쪼개면 우리가 한글이면 조사가 붙어요. 나는, 나의, 나를 이렇게 조사가 뒤에 은는이가를 이렇게 붙죠. 자, 그 다음에 과거형, 현재형. 그래서 했다, 하다, 했다,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붙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다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는 같은 개념이고요. 나는이든 나를이든 내가 중요하죠. 자, 그런 것처럼 은는이가를 빼고 영어 같은 경우는 ed가 붙으면 과거형이고 s가 붙으면 복수형이나 3인칭 단수형 이런 게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다른 단어로 컴퓨터는 인식하니까. 그래서 원형으로 바꿔주는 거를 스터밍이라고 해서 어간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형으로 추출을 해줘야지만 같은 단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단어들을 다 쪼개줍니다. 자, 그래서 단어를 쪼개주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만들어져요. 어떤 특정한 문서에 이 특정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가 그 검색 엔진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단어를 다 쪼개주면 어떤 웹페이지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 웹페이지는 이러한 단어들이 중요한 그런 그 웹페이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는 수없이 많은 페이지들을 다 분석해서 이 단어를 다 분리를 하고 이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페이지들의 어떤 그 중요한 단어들을 속성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고객의 소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빈도 분석도 있고요. 의미 연결망, 토픽 분석, 감성 분석 이런 게 있는데 이 각각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분석해봤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강의 평가를 다 한 다음에 서술형 강의 평가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입력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 강의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라든가 이런 게 부족합니다라든가 이런 거를 막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그 강의를 하면서 어떠한 그 원하는 게 뭐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요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점수 준 거는 빼고요. 여러분들이 막 기술한 거 있죠. 기술하면 문장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한 문장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텍스트 마이닝으로. 특히 코로나 전후에, 코로나19 전에 여러분들이 교양이라든가 전공에서 분석했던 많은 단어들,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데이터 정제도 하고 빈도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전체로 보니까 과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교양에서 보면 코로나 전에도 1순위로 많이 나오고 코로나 후에도 1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교양 교과목에 과제들을 많이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양 교과목에서 이렇게 그 서술형 강의 평가할 때 과제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전공은 코로나 전에는 과제라는 게 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전공에서는 그래서 과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진 않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후에는 과제라는 단어가 1순위로 올라갑니다. 아마 우리 코로나 전에 코로나 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교수님들이 우리가 그 평가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과제를 많이 내줬던 것 같아요. 또는 출석을 과제로 이렇게 평가하는 교수님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제가 1순위로 올라왔고요. 여러분들이 전공에서도 전공의 과제에 대한 내용들, 뭐 과제가 많다 적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과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겨보면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와요. 코로나 전에는 전공에서는 이해, 그 전공 수업에 대한 이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교양은 과제가 나오고 이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코로나 후에 많이 좀 높게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그 텍스트 마이닝을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고객의 소리, 고객센터에 고객들이 민원을 막 집어넣을 텐데 고객의 민원을 분석해 보면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나왔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러한 단어들을 쭉 보여주죠. 그래서 가장 큰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지 앞에 딱 나오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라고 아마 배웠을 겁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그 신문이나 인터넷에 보면 이런 워드 클라우드를 막 보여주면서 이게 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처럼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이 빅데이터 중에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단어 빈도수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딱딱딱 치면 몇 단어 치면 이렇게 딱 분석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 빈도수가 높게 나오면 그 단어를 크게 합니다. 만약에 과제라는 단어가 100번 나왔다. 그러면 이만큼 크게. 그 다음에 어렵다는 단어가 그 다음에 뭐 90번 나왔다. 그러면 과제라는 단어보다 좀 작게 글자를 크기를 조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빈도수에 따라서 크기를 이렇게 조정해 주면 그게 바로 워드 클라우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보여지죠. 또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과제라는 단어하고 어떤 단어가 많이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제에 보시니까 어렵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단어하고 단어 간의 연결을 보는 게 의미 연결망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하고요. 자, 요거는 보고, 그 다음에 과제와 같이 연결된 단어들 쭉 보면 아까 전에 그거를 좀 더 표로 정리해 보면, 과제라는 단어는 피드백, 늦다, 공지, 힘들다 이런 단어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죠? 위에 봤던 요거를 좀 풀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토픽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 토픽 분석은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즉 우리가 단어들을 막 분석했는데 이 단어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요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요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분석해 봤더니 뭐 동영상에 대한 그 단어들이 많이 묶여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더니 요거는 동영상에 관련된 그 여러분들의 요구사항, 요거는 전공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요거는 과제에 대한 요구사항,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픽들을 막 구분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감성 분석이 있어요. 이 감성 분석은 어떤 단어들이 주로 많이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주로 이 서술형 강의 평가할 때 긍정적인 단어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부정적인 단어들은 어떤 단어가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긍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강의가 좋았다, 유익했다, 뭐 쉬웠다, 뭐 열심히 강의해 주신다, 친절하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부정적인 단어는 어렵다, 뭐 힘들다,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전체적으로 교양에 대한 부분, 전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학생들의 감정적인 부분들, 단어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볼 수도 있고, 특정한 과목으로 보면 과목에 따라서도 분석이 되고, 어떤 교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그 교수님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빅데이터에 대한 강의를 첫 시간에 할 때 요거를 가지고 한 내용을 한번 해봤을 거예요. 썸트렌드라는 곳에 가면 요거를 분석해주는 그 하나의 툴을 제공해 준다고 우리가 해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돈을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수업을 이렇게 연동해서 듣게 되면 이런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잘 분석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도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고요.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분석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소셜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이미 앞에 우리 텍스트 마이닝 할 때도 이미 한번 해봤는데, 텍스트 마이닝은 단어하고 단어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쭉 서로 연결을 시켜준 거였죠. 자,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바로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을 하는데,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의미 연결망 이런 말을 쓰는데, 그렇게 단어하고 단어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요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구성원을 노드라고 하고요. 동그라미를 노드, 또는 이 노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관계를 우리가 엣지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를 엣지라고 합니다. 서로 연결된 거,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강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그 네트워크, 서로 그 정치인들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사람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병들하고 관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서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품과 어떤 식품, 그 다음에 그 식품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들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볼 수가 있고, 질병하고 질병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재료와 재료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을 우리가 노드로 놓고 보면 그 노드들 사이에 여러 가지 관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분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화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존의 지도학습, 어떤 결과 변수가 알고 있을 때 그 결과 변수를 잘 맞추는 규칙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를 우리가 지도학습, 결과 변수가 없으면 우리가 그룹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보는 여러 가지 비지도 학습이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학습 방법입니다. 강화학습도 한 파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우리 Q러닝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강화학습은 기계학습의 한 영역인데, 실제로 보면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 환경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지, 이런 보상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요거 우리가 한번 그 이전에 배워봤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로 가는 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요거를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요 자체를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고, 플러스 여러 가지 있죠. 환경들이 되게 복잡한 환경들이 있는데, 이런 환경들을 갈 때 이렇게 리워드를 어떻게 줄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페널티를 부여하고요. 잘 가면 여기는 플러스 리워드를 주면서 이제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강화학습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요거를 잠깐 보고 또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자, 우리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게임 캐릭터들, 이 게임 캐릭터들이 에이전트라고 부르겠죠. 이 에이전트들이 이 게임 환경에서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게 되면 그 액션들에 대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리워드 또는 페널티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고, 자, 그런데 이 강화학습을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 큐러닝 시스템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강화학습 테이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런 네모 테이블 있었죠. 테이블 값들을 막 조정해주는 이런 테이블 대신에 지금 보면 이렇게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강화학습도 우리가 연계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학습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지만 이 딥러닝의 개념은 이 각각의 그 지도학습에도 쓰고 비지도학습에도 쓰고 이 강화학습 할 때도 딥러닝의 개념을 요즘은 같이 포함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라는 이런 게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강화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알파고, 바둑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체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이 게임의 일종이죠. 그 체스보다는 이런 움직이는 게임이 훨씬 더 어렵고요. 학습하는 게. 그 다음에 바둑 이런 것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요. 자, 강학습에 대해서는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거의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념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이제 딥러닝,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딥러닝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강화학습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다른 개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